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엄청난 부 때문에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 삶을요.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게 뭐 돈 쓸 생각에 설레서 못 자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더 가져야 한다는 그런 순수하고도 압도적인 불안감 때문인 건데요. 맞아요. 현대인들에게 그런 심리가 정말 팽배해 있죠. 오늘 저희는 이 기묘한 인간의 심리를 심층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면 산소나 물 같은 걸 떠올리는데 요즘 사람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인 이 돈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돈은 그냥 교환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생존 본능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지표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렇죠. 내 가치가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해부해 놓은 고대의 지혜 문학이거든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에 이르는 텍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핵심 자료죠. 제가 이 텍스트를 처음 접했을 때 진짜 놀랬던 게요. 이게 까마득한 고대에 쓰인 글이잖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문헌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막 주식앱 들여다보면서 밤잠 설치는 우리 현대인들의 재정적 불안을 진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니까요. 맞아요. 이 자료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평생을 바치는 그 과욕,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붕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단정했던 이유를 파헤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 있죠. 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궁극적 한계 앞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부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인간의 과욕, 재난 앞의 허무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궁극적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의 노예가 아닌 평안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통찰을 추출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통찰이 될 겁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가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얼마나 정확히 짚어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탐구의 첫걸음으로 이 텍스트가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입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당연히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게 인류의 아주 보편적인 착각인데요. 이 자료의 원문은 그 환상을 아주 처참하게 깨트립니다. 원문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단언하거든요. 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거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쾌락의 쳇바퀴, 즉 헤도닉 트레드밀 현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쾌락의 쳇바퀴요. 네, 돈을 벌고 상황이 좋아져도 금방 그 상태에 적응해버려서 결국 더 큰 자극이나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쳇바퀴를 아무리 열심히 굴려도 결국 제자리인 것처럼요. 막 그거 약간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비슷한 구조네요. 바닷물이요? 어떤 의미죠? 막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염분이 있으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심해지고 결국엔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요.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시도도 똑같지 않을까요? 와, 아주 탁월한 유추입니다. 정확히 그런 메커니즘이죠. 근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약간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솔직히 최소한 삶의 질은 확실히 올라가잖아요. 네, 분명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선택지도 엄청 많아지고 돈이 없어서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고생을 피할 수 있는데 왜 필연적으로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고 텍스트는 말하는 걸까요? 그 결핍이 해결된 이후에 심리적 함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원문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라는 구절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먹는 자가 더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도 늘어나고 세금도 엄청나게 붙죠.
그리고 그 부에 기대서 이득을 취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요구도 동시에 팽창하게 됩니다. 아, 막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연락 오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주는 자기 재산이 쌓여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유익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내면의 만족이나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아주 뼈아픈 역설을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목표치가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네요. 1억을 모으면 이제 10억이 보이고. 네, 10억을 모으면 또 100억 가진 사람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요. 아, 진짜 피곤한 삶이네요. 그런 끝없는 팽창의 과정에서 텍스트가 묘사하는 되게 극적인 대비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수면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아, 노동자와 부자의 단점에 대한 비유 말씀이시죠? 네네. 그 일용직 노동자와 거대한 부를 이룬 자의 밤이 어떻게 다른지 묘사한 대목이요. 텍스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던지 적던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이거 진짜 현대사회를 그대로 묘사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막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투자 실패에 대한 극도의 손실 회피 심리 같은 거죠. 돈이 만들어내는 인지적 과부하 상태를 부자의 배부름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주어진 일과를 땀 흘려 마치고 자기 노동에 충실했던 사람은 비록 몸은 고단할지언정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서 기쁜 단잠에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아주 평안한 수면이죠. 반면에 자산가들은 새벽 3시에도 갑자기 막 해외 증시 폭락했다는 소식 들리면 눈 번쩍 뜨고 스마트폰 켜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재산인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 내 재산을 불침번 서듯이 지켜야 하는 완벽한 주객전도의 상황인 셈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돈을 위해 내가 희생되는 느낌이에요. 돈이 수단으로서 기능할 때는 분명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네. 하지만 그 축적 자체가 어떤 맹목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갉아먹는 불안의 원천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왜냐면 내 행복의 척도가 철저하게 그 외부의 숫자, 통장 잔고에 종속되어 버리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숫자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내 마음도 끝없이 요동치는 거죠.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 불안을 꾸역꾸역 견디면서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돈을 쓰지도 않고 철저하게 꽁꽁 싸매두기만 하는 삶의 결말은 어떨까요? 아, 첫 번째 섹션의 그 심리적 불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군요. 지키려는 강박이 불러오는 현실적인 비극으로요. 네네. 왜냐면 불안을 통제하려고 아예 소비 자체를 극단적으로 통제하고 진짜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꽤 있거든요. 많죠. 텍스트는 그런 삶의 방식을 두고 아주 비극적이고 날카로운 결론을 도출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큰 폐단을 보았다.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킨다고요? 네. 재물을 지키려는 그 맹목적인 행위 자체가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각나네요. 제가 막 최고급 명품 공구 세트를 큰맘 먹고 샀어요. 오, 좋죠. 근데 이게 행여나 흠집이라도 날까봐 아까워서 단 한 번도 상자에서 꺼내 쓰질 않는 거예요. 네. 그냥 습기 찬 창고에 방치해두는 거죠. 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녹이 쓸어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잖아요. 도구를 도구로서 쓰지 않고 모셔두기만 하다가 원래 목적조차 잃어버리는 거. 딱 그 느낌이네요. 완벽한 유추입니다. 돈 역시 경제학적으로 보면 결국 저장된 에너지 같은 거거든요. 저장된 에너지요. 네. 이 에너지는 현재의 여건과 필요에 맞게 흘려보내고 또 적절하게 사용할 때 진짜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써야 돈이죠. 창고에 그냥 숫자로만 쌓아두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텍스트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억적같이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아주 끔찍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아, 이렇게 된다고요? 평생을 바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현재의 기쁨을 다 희생하고 쌓아둔 그 재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만나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와, 그 부분이 진짜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문에 보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평생 수고의 결과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평생 진짜 피땀 흘려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재난이라는 게 현대사회로 치면 경제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사기 피해일 수도 있겠죠. 다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사라졌다는 물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 재난 이후에 남겨진 인간의 심리 상태입니다. 돈을 삶의 도구로 여겼던 사람은 재난으로 돈을 잃었을 때 물론 경제적인 태격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하지만 돈 자체를 자기 정체성이자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은 다릅니다. 돈이 사라지는 그 순간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완전히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와, 존재 이후의 붕괴라니 무섭네요. 자식의 손에조차 남겨줄 게 없는 완벽히 빈손으로 남겨진 상태, 즉 철저한 망연자실의 상태에 빠져서 평생의 수고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걸 텍스트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굳게 믿었던 그 유일한 숫자가 한순간에 0이 되어버리는 공포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회의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완벽한 분산 투자 기술과 진짜 천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평생 단 한 번의 재난도 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부를 죽기 전까지 아주 완벽하게 지켜내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실에선 드물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재난으로 인한 그 비극적인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인간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한계선을 들이밀면서 그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설마 죽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논의의 종착지인 죽음이죠. 원문의 표현이 아주 냉혹할 정도로 직설적인데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피할 수 없는 궁극의 평등주의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아무리 화려한 금은보화를 피라미드 안에 꽉꽉 채워서 같이 묻었어도 결국 사후세계로 단 1g도 가져가지 못했던 것처럼요. 죽음의 문턱을 딱 넘을 때는 평생 수고해서 얻은 그 어떤 가치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네요. 맞습니다. 가난한 자나 거대한 제국을 이룬 재벌이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쥐게 되는 결과값은 결국 정확히 동일합니다. 완전한 빈손이죠. 진짜 허무하네요. 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이미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온갖 예측 불가능한 사고들만으로도 번뇌와 분노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이잖아요. 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죠. 그런데 왜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결국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돈 문제까지 더해서 스스로 그 고통을 가중시키느냐는 겁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실존적인 위기감마저 찾아오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빈손으로 돌아가고 불을 쌓는 게 이토록 무의미하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도대체 뭘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면 이렇게 아등바등 일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들릴 위험이 충분히 다분한 대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진짜 목적은 인간을 그런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벽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미래의 맹목적인 축적에서 지금 현재의 경험으로 돌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전환점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의 경험으로 시선을 돌린다고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자료의 후반부는 이 돈의 노예가 되는 무지함과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는 지혜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지함과 지혜의 차이라는 거군요. 네, 무지함은 그저 불만과 원망만 쌓으면서 일평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지혜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누리는 태도를 말하죠. 그럼 텍스트가 말하는 그 무지가 아니라
지혜를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텍스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자신이 수고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결론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에게 주어진 적당한 분량의 분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몫이라는 거네요. 나의 몫. 맞습니다.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갈망하며 고통받는 대신에 오늘 내가 땀 흘려 노동해서 얻은 따뜻한 밥 한 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리고 내가 지금 몰입해서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래의 거대한 부를 쫓느라 지금의 소중한 현재를 갉아먹을 게 아니라 어차피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생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일상적인 경험들이 눈부시게 소중해진다는 역설적인 통찰이네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무의미한 축적을 위한 삶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이죠. 와, 언젠가 결국 다 놓고 가야 할 게 명백하다면 그 돈이라는 숫자를 모으기 위해 내 젊음과 건강을 희생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정 자체를 줄먹게 만들어주는 수단과 도구로서 돈을 써야 한다는 거군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전체 맥락을 짚어줍니다. 종교적 표현을 빌렸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거대한 섭리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네, 통제력을 벗어난 거대한 삶의 흐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리스크를 내가 통제하고 돈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강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돈으로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통제하겠다는 오만함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큰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삶이죠. 정말 통쾌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까마득한 고대에 쓰인 한 편의 지혜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현대인의 가장 깊은 심리적 질병인 돈에 대한 불안을 아주 심층적으로 탐구해보았습니다. 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통찰의 깊이는 여전하네요. 끝없는 과욕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수면을 앗아가고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축적에만 매몰된 부가 재난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그 궁극의 한계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진리까지, 돈은 삶을 유지하는 데 적당히 필요한 수단일 뿐인데 이게 맹목적인 목적이 될 때 우리의 평안을 완전히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돈이라는 도구가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아주 서늘한 경고를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내면의 한계를 직시할 때 진짜 주도권이 회복되니까요. 자,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뼈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의 노동과 수고에 만족하면서 노동자의 단잠을 주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통장 잔고라는 부자의 배부름 때문에 뜬 눈으로 반을 지새우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텍스트가 현대의 여러분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거울을 한번 고요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살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과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지금 정확히 어디쯤에 그어져 있습니까? 한 끗 차이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이죠.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선을 이미 한참 넘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삶의 방향을 어떻게 트시겠습니까?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깊은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